영안실에 그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거를 이렇게 빼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 얼굴이 아기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일그러져서 자기를 향해서 막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약간의 미소를 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든 생각이 너 잠깐 가 있어. 죽고 나서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평안한 얼굴 표정을 줄게. 이런 거 같았다는 거예요. 임종을 보지 않게 한 거야, 일부러.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홍영아라고 합니다. 주로 KBS에서 이제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고요. 한 20년 많이 넘게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사려니 필름이라는 1인 제작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고요. 주로 다큐멘터리 작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 장편 영화 연출도 하고 극 대본도 쓰고 뭐 그러고 하고 있는, 어쨌든 방송과 영상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지루한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오는 극적인 죽음 있잖아요. 손을 툭 떨구고 고개를 탁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후번,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극적으로 관찰되지 않거든요. 의사가 와서 그냥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되게 돌아가신 거야? 아니야? 뭐야? 아직 안 돌아가셨지? 언제 돌아가시지? 이런 긴 시간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언제 돌아가시지? 돌아가시겠네? 돌아가시겠네? 이러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분도 되게 긴 시간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6분의 시간을 기다려서 16강 진출한 걸 기다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6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분도 되게 1분도 길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의외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막 이런 거보다는 느닷없이 갑자기, 지루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정 씨가 엄마를 보내는 24시간의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막내딸이니까 오빠한테, 언니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계속해. 엄마 다리를 주물러. 엄마는 다 듣고 계셔. 막 이러는데 서서히 형제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정 씨는 막 계속 엄마 발을 주물러야 돼. 엄마는 듣고 있어. 엄마가 우리 말 하는 걸 다 듣고 있어. 언니 손을 주물러, 발을 주물러. 엄마한테 말 계속 얘기를 해야 돼 하는데 다들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가 여든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세상이 무너져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집중할 것 같잖아요. 집중력이 흩어져요. 집중력이 흩어지게 1시간, 2시간, 10시간, 며칠을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죽음은 매우 지루하게, 그리고 동시에 매우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현장, 그 상황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바는 아주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기승전결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지루하거나 매우 느닷없거나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죽음에는 권선징악이 없습니다. 방송에는 권선징악이 있어요. 있어야 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방송은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과 죽음에는 권선징악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돌아가시고 저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병원 24시에서 응급실 3부작을 할 때 제가 정말 아이러니가 그거였어요. 누구는 칼에 찔리고 누구는 칼로 찔렀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근데 찌른 사람은 살고 찔린 사람은 죽어요. 권선징악이 없어요. 많은 창작물에서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이유는 혼란에 빠지면 안 되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권선징악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모든 죽음은 그냥 오는구나. 권선징악은 없구나. 사실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쭉 관찰한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취재 현장에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하나예요. 우선 기능적으로는 저는 방송 작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영상으로 어떻게 담지?
그러려면 밖에서 풀샷을 찍는 컷이 필요한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답이 필요한데, 의사가 들어오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해요. 기능적으로는.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 죽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극적으로나 그렇게 너무나도 슬픈 이 전곡점에서 찾아오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와요. 전국 팔도에서 형제들이 다 모여들어요. 안 돌아가세요. 누구는 가게 문을 닫고 오고, 누구는 거래처 일정을 뭐 하고 오고, 누구는 애를 맡기고 왔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5시간, 6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래요.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죄송합니다. 다시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도에 있던 그 형제들이 다 뿔뿔이 팔도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계속 병간호를 하던 막내딸만 아버지 곁에 남아요. 다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의 임종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골함 가게 이 각인하고 유골함을 파는 와이프와 그리고 사람 영혼해주는 이 상조팀장 두 분 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갖고 계셔요. 이 유골함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는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CCTV로 보고요. 이 염을 하는 그 장례 지도사분은 아버지의 임종을 보다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숨을 계속 쉬시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얼굴이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걸 몇 시간을 지켜보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이 또 상조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집으로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염을 하는 사람이니까 손가락도 피고 주름도 다 피고 발도 다 꺾인 발도 다 피고 내가 다른 사람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염을 내가 한다 라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 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라고 한 말을 들은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을 그 일그러진 얼굴 표정을 마주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영안실에 그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거를 이렇게 빼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 얼굴이 애기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일그러져서 막 주름이 깊게 패어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막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또 애기 같고 평안하게 약간의 미소를 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상조 팀장님이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든 생각이 너 잠깐 가 있어. 죽고 나서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평안한 얼굴 표정을 줄게. 이런 거 같았다는 거예요. 임종을 보지 않게 한 거야, 일부러. 뭐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 제가 취재한 것 중에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아, 이기적이구나. 그 이기성이 되게 발휘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기성이 이타의 외피를 가지고 발현돼요. 그 이기와 이타의 이 싸움이 되게 많아요. 아들이 이혼을 하고 암에 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근데 아들은 이혼한 아내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취해달라 그래요. 만나고 싶다고. 너무 슬퍼해요. 연락이 안 된다고. 남편의, 그러니까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못 들어줘서 슬퍼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아내가 극적으로 와서 남편을 만나면, 아, 이걸 또 편집해가지고 다큐멘터리 한 부분을 장식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병이죠. 이렇게 하는 건 직업병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죽어도 걔는 내 아들 병실에 들어올 수 없다.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걸로 복수를 해요. 며느리에 대한.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을 각오로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도 그냥 하나의 일인 거죠. 그냥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관철시키는 거울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에피소드도 있고요. 되게 추한 에피소드도 있어요. 아름다운 에피소드는 남편이 너무 자신을 고생시켰어요. 근데 이 남편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거예요. 수종 못 쏘고 죽을 때 되면 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말끝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죠? 남편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이 현장에서는 이 아내분은 평생 해왔던 희생과 측은지심, 사랑이 발휘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본인이 습관적으로 모든 인간을 대해왔던 루틴이 자기를 고생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남편한테도 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여지. 그리고 그런 여지 속에서 내 행동,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과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각오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슬프게 울지 않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끝나고 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 달이 지나서 우시는 분도 많아요. 아들이 왜 이렇게 울지도 않아? 며느리가 왜 울지도 않아? 며느리가 너무 우니까 이뻐 보여 막. 아들이 너무 우니까 효심이 지극한 것 같아. 근데 모든 죽음에 대한 슬픔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너무 개별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다양성들을 아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죽음은 다양성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의 다양성들을 갖고 있어요. 내 딸이 조현병에 걸린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이 조현병에 걸린 남자친구가 계속 내 딸한테 구애를 했어요. 내 딸은 그걸 계속 거절했어요.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죠. 근데 내 딸의 결혼식에 선물을 보냈어요. 이제 너를 보내줄게. 잘 가. 하지만 넌 날 생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거야. 그 여자친구 생일에 맞춰서 자살을 한 거예요. 내 딸은 생일 때마다 자기가 이별을 하고 그래서 죽은 남자친구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위한 너무 좋은 유골함을 맞추러 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죽음은 이 조현병에 걸렸던 이 남자친구의 부모와 가족한테는 세상 없는 비극이에요. 근데 이 남자친구와 사귀었던 이 여자분과 이 여자분의 가족들한테도 세상 없는 비극이에요. 다른 형태로 세상 없는 비극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한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읽고 울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어디서 울었지? 엄마, 그 검은 옷 입은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우리가 옆에 있어.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죽음을 통해서 고립되고 소외되고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딱 엄마가 의식이 한참 동안 없다가 딱 돌아와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 무서워.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울었던 지점은 고윤래 씨라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큰딸이 호주에서 와가지고 2달 정도인가 3달 정도 이제 간병을 하다가 호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맡기고 와서. 어머니는 호스피스에 있는데, 근데 엄마를 호스피스에 모셔놓고 이제 호주에 가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선물을 사야 돼요. 어린 자식들을 2달 동안 맡겼으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본인의 옷가지를 챙기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집에 엄마의 흔적들이 쫙 있어요. 엄마가 담가 놓은 술, 옷 이런 게 있어. 본인의 물건을 챙겨서 딱 나오는데 옆집에 엄마랑 같은 또래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인기척이 들리니까 이웃 친구가 호스피스 갔다는 걸 알고 왔는데 인기척이 들리니까 왔어. 와가지고 이 큰딸을 와라 껴안아요. 근데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 가슴에서 엄마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마를 와라 껴안으면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게 반찬 냄새인지 쌀 냄새인지 오래된 옷의 냄새인지 세제 냄새인지 젖가슴의 냄새인지
입냄새인지 머리카락에 염색약 냄새인지 화장품 냄새인지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엄마한테는. 엄마를 이렇게 꽉 껴안았을 때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를 껴안았을 때, 확 껴안았을 때 이 목덜미에서 그런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런 날이 오겠죠. 엄마는 가고 뭐 취재차, 뭐 어디 가서 뭐 누구 막 반가워요 이렇게 딱 껴안았는데 그분한테 우리 엄마 여기서 나는 냄새를 딱 맡았을 때 그 부분을 쓰면서 저는 그 부분을 쓰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죽음에 대한 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사는 일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죽기 전까지 사는 사람 옆에서 또 그 가족과 친구는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이 책을 쓴 거지 죽음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죽음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죽다 살아난 사람을 취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죽음에 관한 책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지? 죽기 직전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 옆에서 자식은, 형제는,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지? 에 대한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에 관한 책, 큰 어떤 포부, 큰 어떤 원대한 철학, 주제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지 않는 이야기들의 연속을 취재하다 보니 책 제목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 내 안에 CP도 있고 시청자 위원도 있고 시청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검열이라는 게 매우 능숙한 그리고 효율적인 이 장치이기도 하지만 루틴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검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자기 검열로부터 왜 굳이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는 아이템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성이 없어요.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이야기는 너무 다 개별적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거에 매스 미디어가 감히 개입해서 이것이 옳다 내지는 이것이 최상의 가치다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이상의 범주를 좀 취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들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다 특실을 만들어 놓은 임시 자매의 이야기예요. 임시 남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합숙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책에 실려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점심때가 지나고 꼬르륵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내 아들이 합숙하려고 모아놓은 그 부식 재료들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요. 아버지는 안방에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데 코 막 흘리는 그 조카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그 국물 떡볶이를 궁중팬으로 만들어진 국물 떡볶이를 아작을 냅니다. 그 아이러니를 영상 방송 다큐멘터리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어떤 CP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옆에서 죽었는데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건 심의에 걸릴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책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어떤 공기가 있어요. 그런 공기가 이 책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나와요. 기획의도, 섭외 이런 거에 제약받지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담길 만한 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영상이 아닌 책 다큐멘터리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 친구가 그 드라마 하는 후배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어떻게 이런 사연들이 다 있어? 근데 정말 다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